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원 기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보내셨나요? 오늘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네. 올라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 올라간 종목의 수가 코스피가 한 700개가 넘게가 올랐고요. 오. 코스피 전체 종목이 한 900개 정도 되거든요. 네. 700개가 올랐고 코스닥이 숫자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거의 대부분 올랐어요. 이제 오늘 안 오르면은 이거 참 그렇다 싶을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난 밤 사이에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했던 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 잘 올라간 거 그다음에 중국에서 좀 계속해서 강력한 부양책을 좀 내놓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첫 번째 뉴스로 한번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가 뭐냐면 드디어 이제 한국의 디스플레이에도 꽃이 필 수 있을까요? 중국 디스플레이도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미국 하원이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 그다음에 티엔마 이런 것들을 국방부에다가 블랙리스트를 지정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오랜만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삼성전자도 오늘 크게 올랐어요. 네. 물론 하이닉스에 비하면은 절반 정도밖에 오르지 못했지만 삼성전자가 마이크론 때문에 오른 것도 있지만 저는 분명히 이 뉴스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사실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소형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 이거 제가 출처 표기를 미처 못했는데 딜렉에서 좀 하나 뽑아왔습니다. 화면 보시면 미국 하원 존 물리나르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낸 내용인데요. 이게 그건데 여기에다가 여기 보이시죠? BOE 테크놀로지, 티엔마 이게 우리가 한글로 읽으면 천마 그 다음에 이거를 중국어 표기할 때는 티엔마라고 하는데 이 티엔마 이 두 기업을 중국 군사 기업 목록에 포함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중국 군사 기업 목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중국 군사와 관련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표시를 해달라는 거고 결국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블랙리스트에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리나르 이 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왜 얘네를 막아야 되냐? 지금 BOE와 텐마가 중국 군사 연구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디스플레이가 일상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점은 미국 안보에 매우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때 제블린 기억나시죠? 네네. 이게 바주카포처럼 쏘면은 하늘로 올라가 갖고 탱크의 가장 취약한 지점인 위쪽을 때리는 거. 이렇게 올라가서 위쪽 딱 때려갖고 탱크 다 부수는 그 제블린에도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리고 드론용 군사용 무기에 디스플레이 없는 데가 어딨냐.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가 중국에 우리가 의존을 했다가는 중국이 디스플레이 수출을 중단하게 되면 미국의 무기 생산도 중단되는 건 아니냐. 그럼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또 한 가지가 BOE와 티엔마가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관돼 있다는 의심은 상당히 많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중국 군사와 함께 일하는 그 기업의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사용했다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과 함께 그러면 BOE 그다음에 티엔마 이런 쪽들을 우리는 블랙리스트에 넣어 주십시오라고 일단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뭐 생물보안법이라든지 지금까지 중국의 자동차 2차 전지에 대한 배제라든지 이런 것들과 맥을 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이 소식이 나오기 전에는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몇몇 있었어요. 뭐였었냐면 일단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의 기업은 맞는데 그러니까 OLED 기업 기준으로 OLED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최고의 기업은 맞는데 문제는 중국에 굉장히 빠르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중소형 사이즈 시장, 그러니까 스마트폰 얘기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0% 점유율을 기록했는데 이게 그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삼성 디스플레이랑 이제 LG 디스플레이 걸 쓰다가 본인들의 디스플레이 기술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국 제품을 계속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이 올 상반기에 44%로 떨어졌고 그 뒤를 이어서 BOE가 16%, 그리고 비전옥스가 11%, TM마가 9%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계속 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용. 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IT용이라고 해서 태블릿과 노트북에 들어가는 IT용 조금 큰 거 15인치 이 정도 되는 거. 그 OLED에서도 중국의 국산화 점유율이 50%를 넘어서고 있다는 뉴스들도 지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이 OLED 디스플레이의 가격은 대략 8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라고 한다면 모바일용 기준으로 중국에서 만드는 것들은 한 30에서 40달러 정도니까 거의 절반 이하가 되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이라는 거죠. 엄청 저렴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이 저렴한 거라면 사실 중국 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물론 지금 제조기업이 몇 안 남아 있기 때문에 미국 아니면 중국이고 한국인데 중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가격 메리트라면 중국의 디스플레이를 사고 싶어 할 만한 유인이 굉장히 큰 그 정도의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어떤 제재 조치, 안보에 의한 제재 조치가 없다면 사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계속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이 됐었고 또 한 가지가 지난 8월 중국에서의 외국 스마트폰 판매량이 어제 그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나왔거든요. 8월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파는 중국 스마트폰이 있을 거고 외국 스마트폰이 있을 건데 거기 외국 스마트폰은 대부분 그냥 애플이겠죠. 대부분 애플일 텐데 이 외국 스마트폰 판매량이 작년보다 12.7% 감소했다는 겁니다. 중국산 휴대폰도 감소했느냐? 아니죠. 중국산 휴대폰은 오히려 26% 증가했다는 겁니다. 제가 말 잘못했는데 전체 휴대폰 증가율은 26%인데 그 중에서 외국산 스마트폰은 12%나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그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외국산을 제외한 스마트폰은 대부분 중국 OLED를 사용하고 있을 거고. 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 애플의 휴대폰 판매마저 중국에선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디스플레이로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는 쪽이 아무래도 애플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나라 디스플레이는 아무리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OLED 매출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OLED 기술력 세계 최고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보다도 훨씬 기술력 좋은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그 어떤 미국의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 한 우리는 상당히 경쟁력에서 쉽게 중국에서 따라잡힐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는데 저는 다행히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큰 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있는 게 사실 이게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뭐냐면 아이폰 16의 BOE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가 아직 확실하게 안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델이 아이폰 16이 있고 아이폰 16 플러스가 있고 아이폰 16 프로가 있고 아이폰 16 프로 맥스가 있잖아요. 16에 들어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 아이폰 16에 들어갔던 BOE OLED 패널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추정이 요즘에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은 결국 여기에서 이제 한국의 삼성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의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될 거니까 사실 요거는 좀 장기적으로 보자면 우리에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식인 것 같다. 최근에 샤오미인가 하웨이 스마트폰도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아가지고 트리플 폴드 폰. 그것도 지금 엄청 애플보다 많이 산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타격이 확실히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주식과 가치 인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BOE가 들어갔을 걸, 그러니까 BOE가 모델 하나에는 들어갔을 것으로 누구나 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 모델이 뭐였었냐면 아이폰 SE 모델 정도로 약간 보급형 모델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건 맞고
거기에는 들어간 걸로 알려져 있고 다만 문제는 6T 그러니까 16에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16 그 가장 최초 그러니까 가장 엔트리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 네. 거기에도 들어간 거 아니야? 거기 BOE에 뭐 이게 기사 나오는 것들 보니까 BOE의 패널에서 발견되는 특별한 패턴이 거기서 발견되더라 라는 소식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 SE 모델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 그렇죠.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들어가 있는 이제 16 그 이제 본 모델들부터가 네. 좀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거기도 들어갔다는 거는 이건 조금 따라온 건데라고 볼 수가 있어서 SE가 아니고 미니였나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미니. 네, 미니도 보급형이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다음 소식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 지난해 65세 이상 전체 고령자 가구의 약 40%가 혼자 사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그중 이제 뭐 가사도움이나 자금 차입, 그다음 대여 상대가 없는 비중이 18.7%나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를 보여주시면은 통계청 26일에 발표한 2024 고령자 통계표인데요. 지난해 고령 가구가 565만 가구로 이 중에 한 37.8%가 1인 가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고령자 1인 가구 비중이 2015년 이후로 이제 계속 증가하는 게 표를 통해서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추세라면 이제 2038년에는 1000만 가구를 넘고 2052년에는 1178만 가구로 이제 전체 가구의 50.6%에 달할 걸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해 10월 기준에서는 이제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취업자가 66만 5천 명으로 이제 전년 동월 대비 한 8,100명 정도, 1,000명 정도, 8만 1,000명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취업 비중이 32.8%로 이제 2.2% 포인트 상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연령대 취업별을 보면은 네. 65세부터 80세까지 모두 취업 비중이 상승 추세인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65세부터 80세까지? 네. 이제 이 모든 65세부터 69세, 뭐 70세부터 74세 쭉 이제 다 그냥 좀 상승인 것을 한눈에 봐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 중에서도 혼자 사는 고령자가 44.2%에 되니까 노후 준비가 돼 있는 이 중에서 혼자 사는 고령자가 44.4%가 이제 노후 준비가 돼 있고 반면 이제 55.8%는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노후 준비 방법의 50%가 국민연금을 선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순서가 뭐 예금 저축이나 이제 보험, 그다음에 부동산 운용 등이 이제 좀 순이었는데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좀 앞으로 한 6년 뒤면은 그 생산 가능 연령 인구 2명이 노인이나 유아를 1명 부양해야 되는 사회가 온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34년 후에는 이제 생산 가능 연령 인구 1명이 노인이나 유아를 1명 부양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인가요? 아니요. 네. 이제 당장 6년 뒤에는 6년 뒤에는 네, 이제 2명. 그리고 이제 2034년 후에는 네. 이제 1명. 그래서 이게 통계가 딱 나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통계청에서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이제 고령화 통계랑 함께 그 인구 변화가 가져올 미래 사회 모습도 네. 보고서가 같이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사진을 보면은 그 2024년 한국의 총 인구가 5,100만 명인데 지금 2030년에는 한 75만 명 정도 감소를 한다 하고요. 네. 그리고 2072년에는 3,600만 명으로 현재보다 한 1,500만 명 줄어들 걸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감소가 이제 갑자기 확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러면서 이제 한국의 인구 성장률이 2025년 이래로 향후 10년간 한 연평균 0.16% 감소를 하다가 2072년에는 인구 감소율이 한 1.31% 된다. 근데 이게 2072년 출생아 수로는 한 16만 명, 네. 그다음 사망자가 69만 명 정도 되니까 이제 사망자랑 출생자가 한 4배 정도. 해서 이제 인구 붕괴가 이제 일어난다는 네.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한 이제 전민엽 통계청 사무관이 이러한 결과를 반전으로 끌어내려면 현재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근데 이걸 지금 정부에서는 약간 이민 정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필리핀 뭐 가정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근데 사실 이런 거를 외국 인력으로 좀 도입하기에는 좀
아직까지 뭐 두 명 뭐 그 가정부도 필리핀 가정부도 뭐 이렇게 나갔다 이런 말도 나오고 여러 말이 나와서 조금 여러 사회적 갈등이 있어서 이런 것부터 좀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어떤 대책을 이제 정부가 내놓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이렇게 변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참 어려운데 앞에서 저는 가장 좀 인상 깊게 네. 들렸던 게 노후 대책이 뭡니까의 국민연금입니다를 선택했다는 게 가장 그쵸. 많다고 네, 했었잖아요. 50% 정도입니다. 50% 네. 정도가 물론 국민연금은 우리가 세 개의 사다리라고 해서 이제 노후를 지킬 수 네. 있는 세 개의 사다리를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우리가 한 달 동안 뭐 먹고 살기 넉넉한 그런 금액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참 노후 준비가 덜 돼 있는 걸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네. 갑자기 좀 분위기가 침체됐나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어딜 다녀왔습니다. 네, 오전에 바쁘셨잖아요. 네, 오전에 어딜 다녀왔습니다. 아까 류종훈 기자님 어디 가셨냐는 댓글도 있었는데 여기를 이제 같이 갔다 오고 오후 취재를 마무리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요. 네네. 지금 어제 류종훈 기자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산 킨텍스에서 네. 수소 박람회 있잖아요. H2 미트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 류종훈 기자가 갔다 왔고 오늘은 저랑 류종훈 기자랑 오전 시간에 같이 가서 좀 취재를 했고요. 그다음 오후에는 저희 권순희 취재팀장이 또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저랑 바톤 터치를 하고 이제 저는 와서 뉴스 해야 되니까 권순희 취재팀장까지 가서 이제 H2 미트를 취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제 류종훈 기자가 가장 중요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얘기를 해줬었어요. 네. 그래서 수소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현대차의 그림, 그다음에 고려 아연의 그림 이런 것들은 다 얘기를 해줬으니까 저는 굵직한 건 어제 류종훈 기자가 얘기해줬으니까 그거 말고 참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걸 한번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수소라고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아마 수소 연료 전지가 생각이 날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수소 연료 전지와 수소 엔진은 함께 개발이 되고 있었어요, 원래. 그러다가 이제 수소 연료 전지가 훨씬 더 우리가 이제 개발이 좀 많이 된 상태였었는데 오늘 갔을 때 딱 눈에 띄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현대 인프라코어 있잖아요. 네. 현대 인프라코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인프라코어에선 도대체 수소로 뭘 했을까라고 궁금해서 찾아갔는데 한번 화면 보시죠. 자, 이게 수소 연료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통 수소 연료 전지라고 하면은 수소를 넣어서 그게 발전을 해갖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수소 연료 전지고, 이건 수소 엔진이라고 해서 이건 수소를 그냥 태우는 겁니다. 기름 태우듯이 혹은 가스 태우듯이 그냥 수소를 태워서 그 폭발력으로 힘을 내는 수소 엔진인데, 이게 되게 특이했던 게 뭐냐면 지금 요 검은색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좀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검은색 부분 있죠. 네네. 이 검은색은 기존에 우리가 천연가스 버스 있죠. 뭐 CNG 버스, LPG 버스, LNG 버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가스 버스가 쓰고 있는 엔진과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파란색 부분 있죠. 네. 이것만 좀 달라요. 그러면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기존에 쓰고 있는 CNG 버스, LPG 버스, LNG 버스 이 버스의 엔진에서 이런 부분들만 살짝 개조해서도 수소로 쓸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특이하지 않나요? 저 사실 문과생이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참. 아니, 우리가 수소 그러면 엔진으로 이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네네네. 그러면 자동차 새로 만들고 뭐 예를 들어 뭐 선박을 만들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건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엔진도 새로 넣어서 새롭게 완전히 다 만들면 사실 그건 가격이 되게 비싸게 될 겁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면 사실 이거는 우리가 전기차 때도 경험을 해봤잖아요. 네. 처음에야 뭐 얼리 어댑터들 뭐 신나니까 재밌으니까 비싸도 사겠지만 이런 거 상용차잖아요. 상용차. 네. 상용차를 누가 재밌자고 삽니까?
요거는 가격이 안 맞으면 아예 수요가 없습니다. 네.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효율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럼 새로 아예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에서 살짝 교체를 해서 개조를 해서 먼저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거는 굉장히 그 수소 사회로 가는 데에 좀 교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 되게 재밌었던 게, 이게 요런 수소 엔진을 사용한 네. 그 트럭이 이제 상용차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트럭의 상용차가 수소 연료전지를 넣었을 때는 가격이 한 7억 원 정도 됩니다. 7억 원이요? 네. 엄청 비싸긴 하네. 근데 그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 자신의 트럭을 네. 구매할 때 대략 2억 원에서 3억 원짜리를 사요. 어. 그러면 사실 7억 원짜리를, 야, 이거 친환경이니까 여러분 그 좀 운송하실 때 이거 쓰셔야 됩니다. 누가 쓰겠습니까? 그럼 거의 10억인데. 아니죠. 3억 원짜리를 사야 되는데 가격이 7억이니까 한 4억 정도 비싼 거죠. 4억에서 5억 정도 비싼 건데, 네네네. 그걸 누가 이제 뭐 억지로 그렇죠. 이렇게 목에 칼들이 밀고 쓰지 않는 이상 살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략 그런 그 자동차의 보조금이 구매자가 2억 원 수준에 살 수 있을 만큼 책정이 됩니다. 그럼 보조금이 한 5억 나온다는 거죠.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오. 그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 가격이 수소 연료전지 스택을 사용한 트럭보다는 네. 대략 한 반값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반값 정도 되면은 사실 그 정부 입장에서도 똑같은 예산을 배정을 했을 거잖아요. 수소와 관련된 이제 그 트럭에다 우리가 얼마를 보조금을 네. 줄 것이며 이런 걸 책정을 할 텐데, 그러면 야 7억짜리에 5억 원을 주면은 한 대밖에 못 하는데 얘는 한 4억짜리니까 2억만 줘도 되네. 그러면 야 수소 연료전지도 해야 되니까 그것도 하는 주는데, 나머지 수소연료전지 트럭에다가 한 5억 줄 거를 요거 한 2대, 3대 주면 되지 않아? 네네. 라는 식으로 예산 효율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포인트들도 굉장히 재밌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지금 이 엔진의 경우에는 이미 개발은 성공을 했고 지금 그 시험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내년 하반기쯤에는 양산까지도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내년 하반기에 실제 양산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보조금에 달려 있다. 보조금을 그만큼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래서 그 변수는 있지만 어쨌든 개발은 완료됐다는 게 되게 특이했고, 이번에 또 가니까 코롱이 있었어요. 코롱. 그러니까요. 코롱 있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알만한 분들은 다 알겠지만 코롱에서는 수소 연료통, 네. 연료통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사진 한번 보면서 얘기하시죠. 저는 그 수소 연료통을 만드는 거가 그렇게 신기하진 않은데, 제일 신기했던 거는 이게 실로 감쌌어요. 수소연료통이 이렇게 왜 이렇게 실로 감싸져 있지? 이게 마치 우리 그 실타래 같이. 네. 실타래 같이. 와, 이 175리터짜리가 이제 상용차에 들어가는 거, 54리터짜리가 이제 넥소 같은 승용차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보니까 이 카본 파이버에다가 에폭시를 적셔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튼튼하대요. 이게 되게 튼튼한데, 이렇게 실 같은 섬유 재질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단 가볍고, 당연히 저는 금속이 더 그러니까 금속이 더 무거울 테니까 섬유가 가볍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 섬유 재질로 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동일한 크기의 금속 재질로 했을 때보다 더 많이 수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통이 가볍지 더 많이 들어가지 효율이 높다. 와,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가 코오롱이라고 하면 코오롱이 왜 코오롱이야라고 물어보면 코리아 나일론이 이름의 기원이잖아요. 네네. 역시 나일론은 코리아. 그래서 이 섬유 재질로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게 만든 지가 오래됐나요? 왜요? 그런 댓글이 만든 지가 오래되지 않았나요? 이거 작년에도 나왔던 거긴 해요. 작년에 나왔던 건데 사실 그것도 되게 큰 포인트긴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여러 군데의 이제 부스를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네.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기술력 이만큼 준비가 됐고요. 저희 이만큼 발전했고요. 그 뒤에 꼭 하나 붙는 말이 그런데 수소 산업이 열려야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뭐 양산과 관련된 질문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할 때마다
아이 뭐 산업이 열려야 양산을 하든 말든 하죠. 이렇게 되는 거라서 사실 지금 그 수소연료전지 기술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관련된 생태계도 지금 되게 많이 발전돼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산업이 존재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게 돈이 되는 산업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기업들도 계속 맨 땅에다 돈 쏟아 부으면서 이걸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이 수소 산업이 열려야지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다음 소식 네.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 서울 아파트값 소식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폭이 2주 연속 둔화가 됐는데 이게 추석 연휴와 이제 가계대출 규제 영향으로 이제 거래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서울 기준으로는 아파트값 오름세가 이제 27주 연속으로 오르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전국 기준 아파트값 역시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는데 뭐 전세값도 그렇고 이제 서울과 전국 기준 모두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는 의미에서 이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표를 보여주시면은 이제 오늘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 표입니다. 이제 9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주보다 0.04%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2주 연속 상승폭이 꺾였는데 네. 서울 아파트 값 상승은 이제 앞서 말했던 것처럼 27주 연속 지속이 됐고요. 근데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값 변동률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전주 대비 모두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초구는 뭐 0.23%, 강남구는 0.21% 집계가 됐고 또 이제 이번 주 송파구도 지난주에 비해서 0.17% 내렸고 이제 성동구와 용산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부동산원 관계자는 이제 추석 연휴와 가계대출 규제 등으로 이제 전반적인 거래가 주춤해졌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상승폭이 좀 컸던 단지를 중심으로 먼저 이제 좀 하락한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은 이제 오늘 서울 아파트 매물이 한 83,500여 건으로 이제 한 달 전에 비해서 한 6.3% 이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달 아파트 거래량도 급감을 했는데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이제 1,995건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거래 신고 기간이 이제 한 달 가량 남아서 네. 7월과 이제 8월에 비해서는 절반도 안 될 거라는 이런 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도권은 0.09% 상승을 했는데 방금 전국 표를 이제 보여주시면은 네. 인천이랑 경기도 모두 상승폭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에서는 하남, 과천, 그다음 성남, 수정구, 그다음 성남 분당구가 이제 상승폭이 컸고요. 전국은 이제 아파트 가격이 0.04% 상승해서 전주 대비 이제 상승폭이 좀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원 관계자는 이제 정주 여건이 좀 양호한 단지 좀 중심으로 네. 이제 거래 가격이 상승이 이제 좀 지속되겠지만 이제 일부 단지에 가격 상승 이제 피로감이 좀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춤해지면서 서울 전체 상승폭이 축소됐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사실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이거를 말을 하긴 이 기사를 좀 전해드리긴 했어요. 네. 그때는 이제 막 꺾였다 이런 뉴스였는데 이제 2주 연속 이렇게 좀 축소를 하다 보니까 좀 이제는 완전히 좀 돌아선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네,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뭐 9월은 그 DSR 규제가 강력해지는 첫 달이기도 네네네. 하고 그래서 분명 영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굉장히 또 금융 당국의 그 감시 그리고 또 이렇게 쪼이기 굉장히 심했던 그런 시기라 그렇죠. 좀 확실히 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네.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거의 마지막 뉴스가 될 것 같은데 저희 시간이 네. 알겠습니다. 저 짧게 단신으로 좀 드리도록 할게요. 뭔가 되게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는데 에너지경제신문에서 단독 기사를 냈는데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정비사들이 ASML 코리아로 옮겼더라. 다들 옮겼더라. 되게 많이 네, 옮겼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아 보셨죠, 네, 보셨죠. 그 거의 한 30여 명의 엔지니어가 대거 옮겨갔다. 그래서 아니 그 항공기 정비를 하시던 분들이 되게 정밀한 반도체를 하는 데로 옮길 수가 있나 싶었는데 그 사연을 좀 보니까 지금 요즘에 나오는 항공기들은 대부분 굉장히 전자장비를 많이 갖추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우리 EUV라고 부르는 이제 그 노광 장비 있죠. 네. 노광 장비를 다루는 것과 매우 80% 정도 매뉴얼이 비슷하더라. 정비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서도 일할 수 있다더라. 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옮겨갔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게 그 항공사에서 정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외부에서 그 거칠게 일하셔야 네네네. 되잖아요. 기름때도 묻고. 근데 이 ASML에서 반도체 노광 장비를 정비하거나 이럴 때는 클린룸에 들어가서 아주 깨끗하게 청결하게 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요즘에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 아무래도 대한항공과의 합병 이슈 때문에 네. 상당히 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채용도 좀 하기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임금도 좀 동결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처우가 매우 안 좋다 보니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ASML로 옮겨가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시아나 항공에서는 좀 손해 아닌가요? 손해요? 네네. 이게 갑자기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겠죠. 네. 네, 문제가 있겠죠. 분명히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텐데, 저는 그런 포인트도 포인트지만, 네. 우리가 얼마 전에 조선업이 상당히 불황일 때 많은 용접공이라든지 전문 근로자 분들이 반도체 공장 짓는다면서, 그리고 배터리 공장 짓는다면서 다 서울로, 그러니까 경기 쪽으로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조선업의 자체의 인력이 막 부족해지는 그런 상태가 됐었는데, 이제 항공기 정비사 인력도 반도체로 쏠려가나? 정말 반도체 세상이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결국 EUV를 할 때 필요한 인력들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그런 기업들이 EUV 장비를 도입하면 도입할수록 그 관련 인력들은 또 계속 더 많이 필요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로의 좀 인력 쏠림 현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네. 네. 제가 그럼 저도 짧게 단신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현대차그룹과 소방청이 26일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이 조금 이슈가 되면서 이제 무인 소방 로봇이 연내 공동으로 개발을 한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제가 사진을 바로 보여주시면은 네, 이게 전기차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하는 소방 장비 보급 이제 로봇입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확실히 이제 이런 거를 뭐 소방관들이 진입하는 거나 약간 화염 때문에 뭐 진입을 잘 못하고 이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안정성이나 이런 목소리가 커졌잖아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가 지난달 통상자원부를 통해서 이제 정부의 소방 장비 제공 의사를 밝힌 거고요. 그다음에 소방청도 정부의 이제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진압하는데 이런 무인 차량 개발을 포함을 시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무인 차량 로봇인데 현대 로템이 이제 군사용으로 개발한 다목적 무인 차량을 기본 플랫폼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수포 장착이랑 열화상 카메라, 그다음 분무 기능 같은 여러 장치가 장착이 되고요. 그다음에 내열성을 강화한 이제 지하 주차장 화재 진압용 차량으로 이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이게 좀 내년 상반기에 시제품을 한 대 이제 현장에 배치해서 한번 시험을 해보고,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좀 지역에 해서 시험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와 별도로 이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현대차가 탱크테크랑 공동 개발한 이제 관통형 방사장치, 그러니까 오른쪽 사진이거든요. 이게 250대를 소방청에 기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통형 방사장치는 이제 전기차 하부 알루미늄 강판을 이제 천공해서 배터리팩에 직접 이제 소화수를 분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이 이제 무인 소방 로봇이 이제 지하 주차장 화재 시에 뭐 화염으로 소방대원 진입이 곤란할 때 좀 투입돼서 이제 화재 진압하는 데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다라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이거는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서 진압을 할 때 필요한 로봇인 거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거는 밑에 자동차 밑에 들어가서 배터리팩 밑에서 뻥 뚫은 다음에 그 속에 물 뿌려줘 갖고 그 불길 잡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자, 굉장히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뉴스는 딱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 뉴스룸이었고요. 저희는 또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